아픈 손자를 위해 평생의 지혜를 내놓은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마음을 더러운 나무숲이라며 온 친척 앞에서 짓밟았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가장 멸시받았던 나의 지혜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이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공기라는 게 여기 서울에도 있긴 있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평생 맡아온 강원도 산골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냄새가 나요. 거기는 흙냄새, 물기 머금은 풀냄새, 이따금 섞여드는 짐승들 냄새 같은 게 뒤섞여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었거든요. 아침이 왔구나, 오늘도 살아야지 하는 힘을 주는 그런 공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들 민준이가 사는 70층 아파트에서 맞는 새벽은 뭐랄까 아주 차갑고 투명한 유리 같은 느낌이에요. 창밖을 보면 세상이 다 발밑에 있는 것 같아. 아찔한데 정작 내 세상은요, 네모난 집 안에 갇혀버린 것 같달까요?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세상은 벌써부터 저렇게 환하네요.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밤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저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잠 못 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죠. 그것도 아주 어색한 손님. 이 집은 모든 게 말로 하고 손짓으로 움직여요. 불을 켜고 싶으면 거실 불 켜줘라고 소리쳐야 하고 창문을 가린 블라인드를 걷고 싶어도 어디에 줄이 달린 게 아니라 벽에 붙은 네모난 판을 만져야 해요.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서 한참을 헤맸지 뭐예요. 새벽빛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더듬거리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이 스스로 밝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 강원도 집에서는 창호지 문만 열면 오대산의 전기가 훅 끼쳐 들어왔는데, 아, 그립네요. 정선의 맑은 물로 밥 짓고 텃밭에서 갓 단 곰치를 된장에 무쳐 먹던 그 시절이. 해가 완전히 뜨면 이 집의 진짜 주인들이 일어나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미 말이에요. 두 사람은 어찌나 부지런하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마치 기계 같아요. 유미는 일어나자마자 손바닥만한 유리판 태블릿이라고 하더군요. 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조종해요. 그러면 커튼이 저절로 쓱 열리고 주방에서는 커피 끓는 소리가 나고 텔레비전에서는 알아서 영어로 된 뉴스가 흘러나와요. 나는 그저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내 차례를 기다릴 뿐이죠. 유미는 나한테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 애의 세상은 온통 그 유리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출근하기 전에 꼭 한마디씩은 건네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하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달까. 하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인데 늙은 어미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집에 올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져와야 한다고 고집부린 게 있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볕을 쬐고 바람을 쐬어가며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였죠. 서울 사람들은 다 사먹는다지만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내 된장으로 끓인 찌개만 먹고 자랐거든요. 그 맛을 잊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겁게 이고 지고 와서 부엌 한쪽 구석,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고이 모셔두었죠. 그런데 내가 그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나는 알아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내가 된장으로 냉이국이라도 끓여주려고 항아리를 여는 순간 갑자기 집 안 전체에 위잉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보니까 거실에 있는 하얗고 길쭉한 기계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바람이 뿜어져 나오더군요. 유미가 태블릿을 몇 번 두드리더니 그 기계를 제일 세게 틀어놓은 거였어요. 인공지능 공기청정기라고 했나. 그 기계가 내 된장 냄새를 오염물질로 인식했나 봐요.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내 평생의 손맛과 정성이 이 집에서는
그저 없애버려야 할 나쁜 냄새일 뿐이구나. 그건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전체에 대한 경멸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죠. 나도 뛸 듯이 기뻤어요. 내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미는 당장 파티를 해야 한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번쩍이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민준이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나는 그래도 아들 승진 잔치인데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하나라도 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 시장에 가서 싱싱한 더덕이랑 도라지를 사와서 강원도에서 가져온 귀한 약초 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쳤죠. 이걸 먹으면 우리 아들 피로도 풀리고 기운도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손님들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아주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만은 제발 강원도 사투리 좀 쓰지 말아주세요. 다들 중요한 분들이라 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말투가, 나를 키워준 내 고향의 말이 내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님들이 오고 거실은 금세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나는 내가 만든 약초 무침을 예쁜 그릇에 담아 내가려고 했어요.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유미가 그걸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이걸 지금 내놓으시려고요? 배달 온 고급 케이터링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먹는다고요? 그러더니 내 손에서 접시를 빼앗아 들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 버렸어요. 마치 부끄러운 비밀이라도 감추는 것처럼요. 나는 그 차갑게 닫히는 냉장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어요. 거실을 정리하던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하더군요. 휴, 어머니 때문에 오늘 진땀 좀 뺐습니다. 가벼운 타박이었지만 내 가슴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밝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저 아들 기운내라고 아들 손님들에게 좋은 것 좀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내가 조용히 항변했어요. 내 몸에 좋은 것 좀 먹이려고 한 것뿐이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유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화를 끊어버린 건. 어머니, 여긴 강원도 산골이 아니에요. 민준 씨 성공에 방해되는 행동은 앞으로 삼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내 심장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혔어요. 방해되는 행동. 그래, 나는 지금 내 아들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구나. 내 말, 내 음식, 내 존재 자체가 이 반짝이는 집에서는 내 아들의 빛나는 인생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일 뿐이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세상에서 내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창밖에 잠들지 않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이구나. 내 아들의 세상에서조차 나는 길을 잃은 이방인이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말을 최대한 아꼈고 부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들어가지 않았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아들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이 가슴에 박혀서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몸이라는 건 참 정직해요. 마음이 병드니 몸도 따라 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언제부턴가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음식을 먹어도 자꾸 체하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적 산을 타던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했고요. 서울의 겨울은 강원도보다 춥지는 않은데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이질적인 한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실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침 거실에 있던 민준이가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오랜만에 듣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무릎도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들 손이라도 잡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약도 좀 지어 먹으면 나아질까 싶었죠. 그런데 민준이의 대답은 내 기대와는 달랐어요. 아들은 나를 일으켜 소파에 앉히더니 자기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재택으로 화상 진료도 가능하던데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하고, 화상 진료라니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화면에 나오는 의사 얼굴을 보고 내 아픈 무릎을 어떻게 보여주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이 또 생겼구나 하는 난처함이 스쳐 지나가는 걸 나는 보았어요. 결국 내 병원 문제는 유미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 애는 내 말을 듣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들더군요. 그러고는 몇 번 화면을 두드리더니 나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쁘니까 이걸로 예약해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비워두세요. 유미가 예약한 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고 인터넷 후기도 별로 좋지 않은 작은 병원의 종합검진 패키지였어요. 그 애는 나에게 병원 이름이나 의사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의 건강 문제라는 과제를 처리해버린 거죠. 부모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모든 것을 돈과 시간의 효율로만 따지는 그 아이의 방식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가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낯선 의사 앞에 가서 내 아픈 몸을 맡기는 게 왠지 두렵고 불안했거든요. 나는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방식으로 나를 치료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새벽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가 강원도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꺼냈어요. 바로 정선 깊은 산골에서 직접 캐서 말려온 쑥과 인제 냇가에서만 자라는 귀한 익모초였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여자들 몸을 보하는 데 써온 명약이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깨끗한 소쿠리에 담아 해가 가장 잘 드는 베란다에 널어두었어요. 아침 햇살에 약초들이 마르면서 은은하고 쌉쌀한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니 비로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내 고향의 냄새고 나를 지켜주는 힘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침 운동을 마친 유미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소쿠리를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애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어요.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데 벌레 꼬이면 어떡해요? 하고 소리치는데 나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겨우 입을 열어 이건 다 약이다. 내 몸에도 좋은. 이라고 말하려는데 유미는 내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런 비위생적인 잡초는 우리 집 수준과 맞지 않아요. 그 애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밤새 정성껏 고르고 다듬은 약초들을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햇살에 반짝이던 푸른 잎사귀들이 순식간에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지식, 내 정성,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한순간에 비위생적인 잡초가 되어 버려지는 순간이었죠. 그건 단순한 약초 몇 줌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굴욕감을 느꼈어요. 병원에 가는 길,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젊은 의사는 유미에게 미리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처음부터 나를 아주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더군요. 내 말은 건성으로 듣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내가 무릎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옛날부터 무릎에 열이 날 때는 쇠비름을 찧어 붙이면 금방 나았는데 하고 내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러자 의사는 들고 있던 펜으로 차트를 탁 치며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어르신,
그런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믿지 마시고요. 엑스레이 보니까 그냥 가벼운 관절염이에요. 염증이니까 제가 처방해 드리는 약이나 꼬박꼬박 잘 챙겨 드세요. 그의 말투에는 내 평생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무지한 노인을 계몽하려는 듯한 오만함만 가득했죠. 나는 그 전문가라는 권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내 몸과 자연의 이치를 믿고 살아온 나의 세계가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이의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유미가 아주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봐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제 말이 맞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어머니 방식은 그만 고집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승리했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서울의 풍경만 바라보았죠. 내 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 몸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이 도시에서는 모두 틀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지탱해주던 전통적인 지원 체계가 현대 도시의 단단한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병원에 다녀온 뒤로 내 무릎보다 마음이 더 시큰거렸어요. 내 평생의 지혜가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는 6글자 앞에서 그렇게 힘없이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며칠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죠. 나는 이 커다란 아파트 안에서 더욱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유미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민준이는 그런 아내와 늙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을 피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얼음장 같던 시간이 흘러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어요. 강원도에 있었다면 벌써부터 송편 빚을 쌀을 빻고 토랑국에 넣을 토란을 손질하며 동네가 들썩였을 텐데 이 집은 명절 전날까지도 조용하기만 했죠. 모든 음식은 유미가 스마트폰으로 주문했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며 전 몇 가지만 백화점에서 사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추석날 아침이 되자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준이의 동생네 식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죠. 하지만 나는 그 북적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 웃고 떠드는데 나는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거든요. 그날 거실의 중심 화제는 단연 내 하나뿐인 손자 민서의 아토피였어요. 민서는 이제 겨우 7살인데 팔이며 다리 접히는 부분이 온통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아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밤새 긁어댔는지 여린 살갗에는 군데군데 피딱지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정말이지 칼로 저미는 것 같았어요. 유미는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거실 테이블 위에 온갖 종류의 수입 연고와 크림들을 늘어놓았어요. 이게 강남 유명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건데 하나에 수십만 원이나 해요. 이건 또 미국에서 직구한 유기농 크림이고요. 민서한테 좋다는 건 제가 다 해보고 있어요. 그 애는 자신의 노력을 과시했지만 정작 민서는 가렵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상처투성이인 자기 팔을 내보이며 칭얼대는 아이를 보자 친척들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유미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의 고통보다 그걸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았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손주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할머니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내가 강원도에서 올 때 싸운 짐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들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문 대대로 아기들 피부병에 써온 비방 약초들이 들어있었죠. 특히 태백산 아주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도 섞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어요. 내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가 대대로 효과를 증명해온 지혜의 결정체였죠.
나는 그 약초 주머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유미를 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얘야, 내가 우리 가문 대대로 아토피에 써온 비방이 있단다. 이 약초들을 달인 물에 목욕만 시키면 금방 나을 게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자꾸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미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거실의 모든 대화가 뚝 끊기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우리 민서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안 보이세요? 그 애의 격앙된 외침은 마침 스마트폰으로 조카들 뛰노는 모습을 찍고 있던 민준이 동생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유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친척들을 빙 둘러보며 마치 연극배우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이 더러운 나무숲으로 제 아들을 해치려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미신을 믿어요. 더러운 나무숲, 미신, 그 단어들이 내 귀에 대모처럼 밝혔어요. 거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어요. 친척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죠. 나는 내 손에 들린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내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이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나무숲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유미가 저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이 넓은 거실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화목을 깨는 무지하고 고집센 늙은이. 친척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는 아이고 형님도 참 그래도 애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셨겠지 하는 위선적인 위로의 말들과 요즘 노인네들 고집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하는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준이 동생이 찍은 영상은 고집불통 시어머니 레전드라는 제목이 붙어서 실시간으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되고 있었고요.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세상이 내 가족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치료사로서의 내 지혜, 어머니로서의 내 사랑, 할머니로서의 내 진심,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한 금이었어요. 내 침묵이, 내 인내가 결국 나를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은 그들의 세상에서 나를 지우고 살지 않으리라. 나는 눈을 떴어요. 내 손에 아직도 꼭 쥐어있는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죠. 그들이 더러운 나무십이라고 경멸했던 바로 이것으로 나는 내 존엄을 되찾을 거예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일 거예요. 내 안에서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한 결심의 불꽃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캄캄한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외면하던 눈빛, 그리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계속해서 귓가와 눈앞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어요. 대신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평생을 사귀고 억누르며 살아왔던 그 한이라는 것이 드디어 제 모양을 갖춘 것 같았달까요. 추석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내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요. 내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 그리고 어젯밤 내 손에 꼭 쥐어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낡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70층 아파트의 현관문은 내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듯이 나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서울역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가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을 물었죠. 그렇게 내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아들네 집과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낡은 상가 건물의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볕도 잘 들지 않고 벽지에서는 희미하게 묵은 내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내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가방을 푸는데 가방 맨 밑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가 나왔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내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남편과 함께 강원도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던 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내 손가락이 멈췄어요. 오대산 월정사의 큰 법회 날. 인자한 미소를 띤 주지 스님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나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참 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보살의 약초 지식은 그저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힘이 있으니 언젠가는 많은 중생을 구제할게요. 그때였어요. 사진첩 밑에 깔려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물려주신 강원도 정선 땅의 등기 권리증이었죠. 쓸모없는 이멸아 자식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고 지냈던 땅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그 서류와 주지 스님과의 사진을 나란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내내 나를 괴롭혔던 그 차가운 결심이 이제는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들이 바로 나의 숨겨진 무기였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월정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주지 스님은 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죠. 나는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으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보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보살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려. 마침 내게 신도 한 분이 있는데 강남에서 아주 큰 스파를 운영한다오. 그런데 그 사람 외동딸이 아토피로 무척 고생이 심하다고 하더이다. 인연이 닿는다면 내가 다리를 한번 놓아주리다. 스님의 도움으로 며칠 뒤 나는 천지인 텐디렌 스파라는 곳의 박 원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어요. 나는 내 지식의 가치를 믿었으니까요. 박 원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내가 가져간 약초들의 효능과 내 가문의 비방에 대해 설명하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기 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약재를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지 막힘없이 설명하는 내 모습에 완전히 감탄하는 것 같았죠. 박 원장은 당장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선생님, 저희는 모든 계약과 업무 소통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메일, 카카오톡.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어요.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나는 수소문 끝에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르신 스마트폰 완전 정복 교실에 내 이름을 올렸죠.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쭈글쭈글한 손가락으로 작은 화면의 글자판을 더듬더듬 누르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젊고 친절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 원장에게 첫 이메일을 보내는데 성공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세상과 단절되었던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내 작은 월세방은 이제 초라한 도피처가 아니라 나의 작전 사령부가 되었어요. 방 한쪽 벽에는 내가 밤새 연구한 약초 배합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 교재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내 이메일 비밀번호가 놓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문득 잊고 있던 정선 땅이 생각나서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정선 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 땅의 공시지가라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연결된 젊은 직원은 내 주소를 듣고는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르신, 이 땅 가지고 계신 거 맞으세요? 여기 주변으로 청학 생태 리조트라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주 큰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땅값이 10배는 넘게 올랐는데요. 10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내 작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내 평생의 지혜가 담긴 약초 비방이,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가져다 준 뜻밖의 행운이 놓여 있었죠. 나는 가만히 두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절망과 굴욕감에 떨던 이 손이 이제는 내 운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어요. 내 눈빛이 결의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내 작은 월세방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나의 연구실이자 작전 본부가 되었죠. 박 원장님과의 약속대로 나는 내 평생의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천지인 스파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약초 몇 가지를 끓인 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는 사상이학을 바탕으로 각자의 몸 상태와 아토피의 종류에 맞춰 약재의 종류와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처방이었죠. 프로그램의 격을 높이기 위해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모든 약초는 해발 0m 이상 청정한 강원도 고산지대에서만 채취한 100% 자연산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정선에서 갓 채취한 신선한 약초들이 항공 직송으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스파로 배달되었어요.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약초들을 내 손으로 직접 다듬고 법제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강원도 산중 비전, 김수진 장인의 황실 약초 목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왔어요. 박 원장님은 영리하게도 처음에는 스파의 VVIP 고객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공개했죠. 소문난 부자들이고 또 그만큼이나 까다로운 강남 엄마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마다 최고급 병원과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아이들의 아토피를 이름도 없는 늙은이의 전통 방식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첫 번째 기적은 박 원장님의 딸에게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내 처방대로 약초 목욕을 한 아이의 피부가 마치 마법처럼 붉은 기가 가라앉고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은 그들만의 은밀하고 빠른 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한 사람이 효과를 보자 다른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약을 시작했죠. 내 앞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 엄마들이 줄을 섰고 나는 그들의 아이를 진맥하고 체질을 살피며 각기 다른 처방을 내렸어요.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어요.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기적 같은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강남 X 피부과에서 1년 동안 스테로이드 처방받아도 안 났던 게 여기서 일주일 만에 잡혔어요. 이건 그냥 목욕이 아니라 의학이에요. 부작용 없는 자연 치료의 끝판왕입니다. 예약 전화가 폭주해서 스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플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박 원장님이 웃으며 신문 칼럼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며 훈계하던 그 젊은 의사가 쓴 글이었어요. 그는 내 프로그램을 두고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사례라며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잔뜩 늘어놓았더군요. 나는 그저였게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돈으로도 만나기 힘든 장인이라고 불렀죠. 천지인 스파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나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브랜딩했어요. 해맑게 웃으며 약초를 다듬는 내 모습을 담은 영상은 수십만 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시스템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짓누르기 위해 이용했던 전문가의 권위는 이제 상류층의 입소문과 압도적인 효과라는 더 강력한 권위 앞에 힘을 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들어왔어요. 스파에서 받은 첫 수익금과 청악 생태 리조트 개발사로부터 받은 정선 땅 매각 대금 수십억 원이었죠. 나는 스마트폰 앱으로 통장 잔고에 찍힌 길고 긴 숫자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어요.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며느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자 힘이었죠. 나는 그날 바로 낡은 월세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나의 지혜와 가치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설 때였어요. 한편 내가 그렇게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 내 아들 내 집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민서의 아토피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죠. 좋다는 병원도 비싸다는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밤낮으로 온몸을 긁으며 울부짖었고 유미는 매일 밤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고 해요. 절망의 끝에서 유미는 자신의 VVIP 친구에게서 마지막 희망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강남에 기적을 행하는 스파가 있는데 그곳에 장인이라는 분이 아토피 치료의 명인이라는 거였죠.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지만 자기 이름을 대면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거라면서요. 유미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스파를 찾아왔어요. 민준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뒤를 따랐죠. 최고급 대리석과 은은한 약초향으로 가득한 스파의 로비에서 그들은 잠시 압도당한 듯 보였어요. 잠시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는 최고급 스파 가운을 입은 박 원장님과 직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나는 고객의 체질에 맞는 약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인기척에 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유미와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는 게 보였죠. 그 애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자기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찾아온 이곳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장인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에 유미가 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차가웠던 재회 이후 나는 아들 부부를 며칠 뒤 내가 새로 머무르게 된 북촌의 한옥으로 불렀어요. 스파에서 번 돈과 정선 땅을 판 돈으로 장만한 내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나의 집이었죠. 높다란 빌딩 숲이 아닌 기와지붕과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고즈넉한 곳이었어요.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흙냄새 섞인 바람이 불어왔죠. 약속한 시간에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유미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며칠 전 스파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죠. 그들의 발걸음에는 예전의 그 당당함 대신 죄인의 그것과 같은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선 두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는 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요.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앉아 지켜보았어요. 마음속에서 분노나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진 뒤였죠. 그저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우는 저 두 사람을 보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의 사과는 받겠지만 말뿐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손주 민서의 치료를 원한다면 내가 내 거는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죠.
첫째, 추석 때 우리 집에 모였던 모든 친척을 다시 이곳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전통 가치에 대해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낱낱이 고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무너진 것은 나의 체면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른에 대한 존중과 뿌리에 대한 믿음이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나를 찾아와 약초학의 기초와 전통 건강관리법을 배워야 한다. 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더러운 나무십이 어떤 지혜와 생명을 품고 있는지 내 몸으로 직접 깨닫기 전에는 나는 너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 셋째, 앞으로 민서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이제 아이를 살리는 일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조건은 단호했어요. 유미의 얼굴에 잠시 굴욕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애는 아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긴 화해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며느리와의 첫 수업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미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어요. 흙이 묻은 약초 뿌리를 다듬고 쓴 향이 나는 약재들을 절구에 찍고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약을 다렸죠. 그 과정은 천지인 스파의 박 원장님 제안으로 강남 며느리의 전통 수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거리로 시작한 영상이었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세련된 강남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전통 방식을 배우는 모습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주었던 모양이에요. 영상 밑에는 잊고 있던 할머니의 지혜가 떠올라요. 전통이 이렇게 멋진 것인 줄 몰랐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나는 내게 생긴 부의 일부를 떼어 강원 약초 보존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과 협력하여 그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채취한 약초를 제값에 사들이고 그것을 김수진 장인의 이름으로 상품화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예전에는 헐값에 넘기던 산나물과 약초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 주었어요. 내 개인의 복수가 이제는 내 고향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시간은 참 정직하게 흘렀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유미는 더 이상 억지로 숙제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법 약초의 이름을 구별하고 그 성질에 대해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에는 서툰 솜씨지만 직접 덕은 구기자차를 내 앞에 내밀며 내 무릎 관절에 좋을 것 같아 만들어봤다고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 차를 마시는데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한 조각마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서의 아토피는 꾸준한 약초 목욕과 식이요법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밤에 긁지 않고 푹 잠든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죠. 민준이는 승진에 목매달던 예전의 모습을 버렸어요. 주말마다 나를 찾아와 마당에 잔디를 깎고 묵묵히 툇마루를 닦았죠. 아들의 넓은 등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효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질서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지혜의 전수를 통해 그렇게 서서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나는 한옥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편에 볕 좋은 평상 위에서 이제는 제법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며느리가 건강을 되찾은 손자에게 약초 다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민서야, 이건 당귀라는 건데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준단다.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야. 유미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단순히 짓밟였던 나의 존엄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을 지켜온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 성공적으로 옮겨 심은 것이었죠. 나는 이제 내 아들 내 집의 이방인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늙은이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지혜의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바로 이곳에 서 있었어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꿋꿋이 증명해냈을 때 상대방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죠. 진정한 승리는 복수를 넘어 모두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든요.